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0장. 일을 하게 되면서 미하루는 확연히 달라졌다. 내가 보기에도 생기가 넘치고 표정이 풍부해졌다. 화장이나 의상에 신경을 쓰니 한결 예뻐지기도 했다. 이 여자는 밖으로 나가는 편이 역시 적성에 맞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하도록 허락한 것이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밤 12시 전에는 귀가했다. 그 시간에는 나도 잠자리에 들기 전일 때가 많았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직장 얘기를 듣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됐다. 일 얘기를 할 때면 그녀는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하루의 귀가 시간이 서서히 늦어지기 시작했다. 밤 12시를 넘기는가 싶더니 급기야 새벽 1시가 돼야 들어왔다. 내가 자지 않고 기다리면 그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아직 안 잤어요. 먼저 자도 되는데. 그러는 편이 더 마음 편하다는 말로 내게는 들렸다. 요즘 왜 그렇게 늦느냐고 묻자 그녀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일손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친구가 부탁해서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고용할 정도는 아니라서 말이죠. 친구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늦나? 당분간만 그럴 거예요. 회사들이 회식을 많이 하는 시기니까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야 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요. 당신 먼저 자도 되고요.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그 후로도 귀가 시간은 빨라지지 않았다.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깨어있는 건 내게 큰 고통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긴 했지만 잠들기 전에 그녀의 귀가를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귀가가 늦는 만큼 아침에는 늦잠을 잤다. 내가 출근 준비를 시작해도 그녀는 침대에 드러누워 코를 골 때가 많았다. 억지로 깨우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놔둬요. 아침은 빵이라도 사 먹든지. 그녀는 그 말만 하고 도로 이불을 뒤집었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말다툼을 벌일 시간이 없었다. 무엇보다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말없이 집을 나서곤 했다. 아침에는 자고 있고 돌아오면 집에 없고. 게다가 나는 주말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미하루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또한 내가 쉬는 날에도 그녀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다. 어느 휴일 낮, 마침내 내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파자마 차림으로 일어난 그녀가 피자를 배달시키려고 했을 때였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 휴일까지 그런 걸 먹일 작정이야? 나는 읽고 있던 신문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미하루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피자가 먹기 싫어요. 그런 말이 아니야. 당신 요즘 들어 제대로 식사 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내 저녁은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녀는 피자집 메뉴를 손에 들고 서서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계속 노려봤다. 이윽고 미하루가 메뉴를 전화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그게 다야?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서 장봐 가지고 올게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둘러 만들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요? 국어책을 읽듯 억양 없는 목소리였다. 기다리는 건 괜찮지만.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러고서 미하루는 침실로 가려고 했다. 잠깐만.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이제 그만하면 어때?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내 쪽으로 돌렸다. 뭐려?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느냔 말이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인데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자 미하루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머리를 툭 떨어뜨렸다. 일을 그만두면 사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아무 즐거움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즐거워, 선술집 아르바이트가. 집에 있으면 아무도 못 만나요. 그렇다 해도. 사과했잖아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고요. 사과만 하면 그만이야? 대체 당신은?
시끄러워. 뭐라고? 그 순간 그녀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치켜 올라간 눈을 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마치 악귀 같은 형상이었다. 그녀가 그런 표정을 보인 건 처음이었기에 나는 적이 당황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했다. 눈 깜짝할 새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그녀는 증오심을 드러내던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이어서 후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약속했지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차분한 말투였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금 전에 본 그녀의 표정이 여전히 뇌리에 남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알아서 해. 간신히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다. 그로부터 얼마간 미하루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제대로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데우기만 한 반찬이나 냉동식품이 냉장고에 들어있곤 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메모라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얼마 안 가 그것조차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수 만든 음식을 아예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음식 만드는 일 외의 집안일도 눈에 띄게 소홀해져 갔다. 방구석에 먼지가 굴러다니는 걸 보면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세탁기가 돌아간 흔적도 없었고 더러운 옷가지가 바구니에 넘쳐났다. 그래도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새 옷을 사오기 때문이었다. 참다 못해 주의를 주면 그녀는 늘 그렇듯 고개를 수그리고 얼른 사과했다. 미안해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곧바로 청소나 세탁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기껏해야 며칠뿐이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나도 차츰 귀찮아졌다. 예전에 그 발끈한 표정을 다시 보일까봐 두렵기도 했다. 결국 나는 불만을 거의 말하지 않게 되었다. 포기한 것이다. 먼지투성이 집에서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가 자는 사이 출근하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미하루가 노렸던 결과인지도 모른다. 사과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데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를 꺼리는 내 성격을 너무도 정확히 파악했던 것이다.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해보자면 나는 그녀가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겨우 손에 넣은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 잔소리에 진절머리가 난 그녀가 이혼하자고 나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았나 싶다.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자 미하루는 점점 더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어졌다. 옷과 액세서리도 서서히 화려해지고 언뜻 보기에도 값비싼 것으로 변해갔다. 웬 거냐고 물으면 그녀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얼마 전에 세일을 하길래 샀어요. 정가에 반값이지 뭐예요. 반값이라도 싸지는 않을 텐데? 내 용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 용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다. 요컨대 자기가 번 돈으로 사는데 잔소리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변명이었다. 새 옷까지, 새 핸드백, 새 액세서리가 날이 갈수록 늘었다. 옷장이 가득 찼고 옷장에 미처 넣지 못한 물건들은 바닥에 쌓였다. 하나같이 비싸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지만 다 합하면 100만 엔도 넘어 보였다. 선술집 아르바이트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런 식으로 미하루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한 어느 날 내게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다. 데라오카 리에코는 30세 전후로 보이는 몸매가 날씬한 여자였다. 매장을 찾은 그녀는 나를 지목했다. 아는 사람이 이 가게에서 가구를 구입했는데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번 와 보고 싶었어요. 다지마라는 판매 사원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도 말하기 곤란하다며 얼버무렸다. 나는 데라오카 리에코가 술집 여자일 거라고 추측했다. 소개해준 사람도 술집 단골일 것이다. 그 단골의 이름을 밝히면 돌고 돌아 그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갈까 봐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무리가 아닐 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다.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남자의 내면에 있는 뭔가를 자극하는 요염함이 있었다. 가구의 가격을 물을 때면 그녀는 턱을 내밀고 짙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는데 그 촉촉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자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매장을 찾은 목적은 조명기구를 사기 위해서였다. 지금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집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니 모조리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조명기구 코너로 안내했다. 그곳은 천장에 각종 조명기구가 매달려 있어서 그 아래 서면 전구의 열기로 땀이 날 정도였다. 리에코는 스페인제 조명기구가 마음에 드는 듯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기서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집에서 달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섬세한 조각이 도드라진 조명기구를 올려다보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목덜미에서 가슴께까지가 땀에 젖어 있다. 나는 얼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사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조명기구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니까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집에 있는 가구들은 어떤 분위기죠? 아, 가구요. 굳이 말하자면 모던한 느낌이랄까요? 모던이라.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앤티크 소품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통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물은 손님들에게 받았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실내 사진이라도 있으면 추천해드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같이 사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매장을 더 둘러보던 데라오카 리에코가 느닷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입술에 흐르는 의미심장한 미소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저, 부탁이 있어요. 뭐죠?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조명기구가 어울릴지 조언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입니까? 깜짝 놀랐다. 물론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커튼 길이를 재러 간 김에 집을 둘러보고 인테리어 상담까지 해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하지만 그건 서로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의 일이고 처음 온 고객이 그런 부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죠? 일정만 맞는다면요. 언제쯤이 좋으신가요? 저는 언제라도 좋아요. 다지마 씨가 편한 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평일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맞출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일정을 확인하고서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비번이었다. 즉시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후 4시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도시마에 산다고 했다. 그녀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여자의 집에 가는 건 오랜만이었다. 다른 기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데이트를 앞둔 듯한 설렘이 있었다. 월요일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 월요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데 미하루가 일어나 는적거리며 다가오더니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말보로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인 뒤후 하고 공중을 향해 내뿜었다. 선술집에서 일하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담배를 피우기는 했지만 내 앞에서 내놓고 피우지는 않았다. 뭐 먹고 싶어?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응? 저녁 말이야. 뭐가 좋아? 이따가 시장에 갈 거거든. 귀찮기 이를 데 없다는 투였다.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는 얼굴로 지어주는 밥은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오늘은 데라오카 리에코의 집에 가는 날이고 그런 날 기분을 망치기는 싫었다. 오늘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 고객집에 인테리어 상담을 해주러 가기로 했거든.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그래? 미하루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침실로 돌아갔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나는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미하루는 남편이 나가거나 말거나 기척도 없었다. 데라오카 리에코의 맨션은 도시마구에서도 몇 걸음만 걸으면 내리마구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붉은 벽돌 모양의 타일이 붙어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건물이었다. 내가 갔을 때 리에코는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니트 차림이었다. 스커트 역시 니트로 상당히 짧았고 스타킹은 신고 있지 않았다. 날씬한 체형임에도 가슴이 커서 나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옷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입술이 옅은 핑크색 립스틱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하나짜리 집이었다. 다이닝룸에는 유리 테이블과 금속재 의자가 놓여 있었다. 전형적으로 모던한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소파는 또 묵직한 가죽 제품이고 소파 테이블은 미국산으로 보이는 목재여서 아닌 게 아니라 통일감이 없다고 느꼈다.
집이 멋지군요. 일단은 마음에 없는 인사치레를 했다. 가구들이 죄다 따로 놀지요. 통일시킨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스그린 소파에 앉아 가지고 간 노트에 집 구조를 스케치하고 있으려니 리에코가 홍차를 가져왔다. 가구를 돋보이게 하려면 지나치게 개성적인 조명 기구를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스타일의 샹들리에는 아무래도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요. 천장에 달린 등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서요. 리에코가 위쪽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렇습니까? 결혼했을 때 남편과 둘이서 고른 거예요. 가구 전문 재활용 가게에서요. 아, 결혼을. 2년 전에 헤어졌어요. 리에코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우울한 얘기를 했네요.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지마 씨도 결혼하셨죠? 네. 자녀는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전히 신혼 기분이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제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대화도 없으니 완전히 권태기죠. 오늘 제가 집을 나설 때도 자고 있더군요. 설마요, 라며 리에코가 웃었다. 혼자였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데라오카 씨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결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얘기를 했군요. 괜찮아요. 결혼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녀가 일어서더니 가서 명함을 가져왔다. 긴자의 클럽으로 보이는 술집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명함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데라오카 리에였다. 한번 오시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술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비싼 집에서 술들을 마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유명인도 오나요? 아주 가끔요. 리에코는 가게에서 있었던 갖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아! 세상에! 등의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인테리어와 관계없는 화제로 열을 올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너무 오래 붙들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오래 있었군요. 그럼 집 구조를 대강 파악했으니 어떤 조명 기구가 어울릴지 매장에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에서 고를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리에코가 말했다. 카탈로그를 갖고 다음 주에 다시 와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상담하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럴까요? 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떨까요? 네, 월요일, 좋아요. 리에코와 다시 단둘이 만난다는 건 기대 밖의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그녀의 집에 어울리는 조명 기구를 고르기 시작했다. 카탈로그를 옆에 두고 틈날 때마다 들여다봤다. 내가 고른 조명 기구 아래서 편안히 누워있을 리에코를 상상하며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도 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에게서 6시에 오라는 연락이 왔다. 그 시각이라면 그녀의 집에 오래 머무를 여유는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나를 맞이한 리에코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집에서 스튜 냄새가 나는 것은 더 의외였다. 모처럼 손님이 오시는데 오랜만에 요리라도 만들자 싶어서요. 손님이라니 무슨 말씀을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늘은 가게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식사하면서 인테리어를 의논해봐요. 혹시 부인이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나요? 아니, 아닙니다. 나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그 사람은 일하러 갔어요. 한밤중이나 돼야 돌아올 겁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뭘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죠. 그러려고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까지 했는 거려. 그래요. 그럼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30분 뒤 나는 리에코와 마주 앉아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요리를 잘 못한다고 했지만 솜씨가 상당했다. 함께 와인도 마셨다. 고급스런 와인이었다. 아무래도 리에코는 내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미하루의 칠칠치 못한 모습만 봐온 나로서는 그녀를 미하루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여성이야말로 이상적인 상대라고 생각했다. 식사 후에도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고 결국 나는 만취하고 말았다. 어느 틈엔가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리에코가 있었다.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그녀가 요염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내 머릿속에서 망설임과 당혹감, 환희 등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술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다. 아니, 안 가도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이, 좋아라. 그녀가 내 품을 파고들었다. 나는 힘주어 그녀를 안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두 권, 10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